헬스 클리닉 건강 365 네. 두 번째 주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영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김웅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선생님의 그 성함을 듣고 나니까 왠지 네. 명의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오.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순환기 내과 교수님이라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순환기 내과 하면은 어떤 질환을 다루는 그런 과인가요? 보통 심장내과라고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네. 같고요. 네. 일반 저희들 병원 홈페이지도 보면 심장내과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순환기내과라고 하면 심장과 연결된 그런 구조인 뭐 대동맥, 네. 그럼 모든 혈관, 그래서 말초혈관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장내과를 포함해서 순환기내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심장과 그 외 혈관까지 다 보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쯤 네. 되면 우리의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명탐정 철원 씨가 나서야 제가 해서죠. 알없는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나타날 시간이죠. 제가 우리 김웅 교수님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 방충망보다도 더 촘촘한 레이더망에 의하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단 대한심장학회 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하셨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승으로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셨고, 자, 또 대한심장학회 그리고 대한고혈압학회 정혜연이시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한중재시술학회 정혜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중재시술. 어떤 부분을 중재를 중재시술? 하십니까? 의사와 환자 부분을 이제 중재를 제가- 한다는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심장 뭔가- 박동수? 그 중재란 얘기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뭔가를 어떤 물체나 아니면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네. 그걸 연관시키는 그런 뭐 것을 중재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중재 시술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기내과처럼 모든 혈관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좁은 자리가 있다든지 하는 곳을 다시 개통을 시키고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재 시술이고 제가 하는 주 분야가 이런 스텐트라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이걸 넣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된 것 같은데 동맥경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지방 침착물 따위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죠. 그런 경우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산소 부족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심장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과 같은 대표되는 관상동맥 질환인데요. 예기치 못한 돌연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건강 365 주치의와 함께 관상동맥에 대해 살펴보자고요. 그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여름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철에도 이게 많이 발생하나요? 네, 보통 겨울에 생기는 것이 이제 심장질환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심장 혈관도 수축하고 온 몸이 다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네. 좁아져 있는 혈관이 더 수축을 하면 더 좁아지니까 그다음에 동맥경화가 파열이 되고 그것이 주로 주 발생 기전이라면 여름에는 저희들 탈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더우니까 물이 많이 체액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이게 피가 사실은 좀 끈적끈적해집니다. 저희들은 좀 어려운 말로 혈류 유변학적으로 피가 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런 혈액이 많이 가게 되면 심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박동수도 빨라지고 심근 수축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장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겨울에만 특별히 더 많이 생긴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골고루 조심해야 꼭 그렇지는 되겠네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네. 충격적인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음. 돈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건 아니야 하시면서 그래서 심장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연사의 대부분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돌연사라고 굉장히 급작스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뭐 통계를 내보니까 예. 이런 돌연사의 75%
에서 80% 가량이 저희들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흔히 그래서- 말하는 뭐 심장마비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예. 아, 그렇군요. 사실 이게 심장마비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혈압이 저는 상승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냥 어린 게 아닌 게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돌연사로 이 생각을 하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 관상동맥 질환이라 하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예, 아직 관상- 철원 씨가 감이 안 왔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중재를 좀 네네. 해주십시오. 예, 중재. 예. 제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상동맥은 관자가 참 어렵죠. 네. 관상이라면 이 모자 관자입니다. 그래서 모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관상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하고요. 심장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군데가 이제 막히거나 좁아지면 그것을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심장의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고 거기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관상동맥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사실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혈관이 뭐 동맥, 정맥으로 나뉜다 이렇게는 오. 배워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오. 사실 이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혈관도 워낙 많고 막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모르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또 무관심이 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동맥경화 이 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 동맥경화가 사실은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동맥경화는 사실은 이 혈관에 내피세포라고 있습니다. 내피세포. 네. 내피. 혈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이 안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죠. 그게 네. 내피세포인데 이 내피세포가 이상 소견이 생기면 거기에 찌꺼기가 껴요. 그러면 파이프 관처럼 이렇게 찌꺼기가 끼게 되고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피세포의 손상을 가져오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고혈압, 저희들 당뇨,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고지혈증, 네. 그다음에 특히 이런 가족력이 있는 분들 꼭 뭐 이게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물론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더 동맥경화 증가하게 되겠죠. 네. 고지혈증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을 때 괜찮은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수치가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걱정이 큰데 흔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어떨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기고 어떨 때 이 반대로 나쁜 것이 생기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HDL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네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저희들 뭐 아마 여러 뭐 인터넷 찾아보셔도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네. HDL 콜레스테롤인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찌꺼기 같은 거 배출해낸다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런 HDL 콜레스테롤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HDL 높이는 약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해보니까 결국에는 HDL이 높이는 약을 써서 인위적으로 올려도 심장 사건을 별로 크게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뭐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발견된 여러 가지 관찰 연구에서 보면 HDL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장병이 좀 적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치료의 어떤 그런 그 타겟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치료의 목적은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냐. 이것이 관상동맥 질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주로 우리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7, 8 정도는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뭐 담즙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고요. 그 나머지 한 3, 4 정도는 바로 음식에서 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포화 지방 같은 거 주로 뭐 어떤 거가 되냐면 뭐 가공류, 육류, 햄. 그다음에 네. 햄, 뭐 어. 그다음에 뭐 이런 계란이나 아니면은 유 제품들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조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 해서
저희들 보면 일단 식물성 지방을 갖다 가열을 하게 되면 저희 시스에스 트란스로 뭐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뀌면 가열한 음식, 네. 예, 그러니까 뭐 굽고 튀기고 예. 그다음에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이 트랜스 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저는 아직까지 LDL보다 HDL이 높은데 그래. 전 최영 씨는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굽고 튀기고 이런 거 좀 안 드셔야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앞에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동맥경화나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클까요? 아니면 네. 이렇게 먹는 거 음식 같이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클까요? 네, 거기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이분은 뭐 다 아시죠? 네. 예. 그 아마 뭐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분은 어떠신가요? 예, 뭐 부자 알죠. 관계인데 그죠? 네.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요분은 다른 분이지만 부자 관계는 아닙니다만 네. 근래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인 것.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심장이 문제네요. 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 뭐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부자 관계의 네네. 어떤 그 가족력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이런 가족력 외에도 환경적 요인, 그다음 시기 이런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면 내가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자인 경우는 55세, 여자인 경우는 65세 이전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들이 가족력이 있다 합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거 말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고 흡연 끊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콜레스테롤 관리, 식이 조절,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동맥경화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예를 들어주신 대로 이제 뭐 협심증이라든지 그리고 심근경색이 이런 질환들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변화는 여러 가지 있는데 심장이 생기면 당연히 모든 혈관은 온 몸에 다 있고 네. 모든 장기에 다 퍼져 있으니까 심장에 있으면 그것이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머리 쪽에 생기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뭐 저희도 중풍이라 합니다만 뇌졸중이 되고 다리 하지, 대동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는 말초혈관 질환. 예, 그래서 온 몸에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이제 추운 겨울에 심장이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어떤 그 조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게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 뭐 이런 걸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있고 특히 증상이 중요합니다. 증상. 예. 가슴 흉통, 흉통이 전흉부 압박감이죠. 꽉 누르듯이 이런 아주 뭔가 뭐 그런 압박감이 있고 이것이 목이나 턱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통 통증이 어머나. 올라가고 왼쪽 팔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등산 가거나 좀 많이 걷거나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저희들이 뭐 노작성이라 얘기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생길 때 이때 이 흉통이 전형적인 흉통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흉통이 생기는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뭐 한 5에서 10분 정도 멈추면 괜찮아진다. 이건 협심증의 흉통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강도가 더 심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아프면서 30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건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흉통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군요. 이런 경우는 바로 119 통해서 오. 빨리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가슴 답답한 게 혹시 체해서 그런가 급체가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흉통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예. 나타나지 않고 비전형적인 흉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흉통일 수도 있어서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별 진단에는 주로 이제 소화기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장 말고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영어로 코스트 콘드라이티스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하시는 하시면 거셨습니다. 저희가 코스트 알아들을게요. 콘드라이티스인데 뭐죠? 그러니까 뼈나 근육에 아. 문제가 생겨서 이런 네. 여기에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간별 진단도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특히 또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심근경색이 더 잘 발생한다 이렇게 네. 말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신랑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고기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늘 걱정인데 이렇게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흡연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지나요? 네, 보통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전에는 저희도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남성들의 그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고, 하지만 폐경 이후가 되면 이런 호르몬 보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발생률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뭐 육류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나 아니면 뭐 흡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피세포의 이상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병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 네. 증상이 없으면 어. 괜히 병원 가서 진료받았는데 정상이면 그런 마음 들거든요. 괜히 아, 왔어요. 병원비 아깝네. 맞아. 근데 이런 생각 진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 증상. 그래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심장내과 의사 아니면 가까운 내과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괜찮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돌연사 뭐 이런 갈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중요하고, 증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검사는 첫 번째 심전도입니다. 심전도. 심전도. 심전도를 측정을 해서 여기에서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게 심전도가 만약에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게 허혈성 변화가 허혈성 그 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심전도를 측정해보고 환자의 증상과 맞추어 보아서 그 이외에 운동부하 검사,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머신을 타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약물부하 핵의학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 심장 초음파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근래에는 이런 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CT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심장 혈관을 아주 그 해부학적으로 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입원을 해서 네. 여기 뭐 동맥을 저희들 천자라고 하는데 뚫어서 이쪽에 관을 넣고 하는 그런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됐었는데 근래에는 이런 CT란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런 천자를 하지 않고 환자들의 어떤 그 관상동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안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되었다. 그래서 진단에 그런 네. 좋은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단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그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치료 과정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치료는 저희들 일단 진단이 되면 네.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할지 먼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요. 약물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중재 시술이 있고 저희들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지만 이걸 다 이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는데요.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이 혈관의 모양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막혔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러면 약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경우에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하나 아니면 그냥 스텐트라고 해서 저희들 관을 넣어가지고 좁은 부분을 펴주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 이 스텐트 시술을 하나 생존율이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그 스텐트 시술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심장이 꽉 막혀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죽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망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중재 시술을 해서 반드시 뚫어주고 어. 피를 가게 만들어야지 이 죽으려고 하는 그 근육을 살리는 게 이게 심장 근육은 생명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중요한 치료를 해서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전에는 이런 중재 시술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뭐 사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했지만 근래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스텐트라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적 안전하게 저희들 환자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든든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안심이 됩니다. 사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희들 보면 그 3대 통증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로결석, 아, 네. 그다음 대동맥 박리, 네.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 세 가지를 보통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건 아프면.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 보면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 그 정도로요? 예, 땀을 뻘 이렇게 뻘뻘 흘리시면서 통증이 압박감이 가고 이런 그런 아주 태어나서 이런 통증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당뇨병 있으시면 이 신경이 좀 안 좋아지시거든요. 신경, 몸에 있는 전체 중추 신경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통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수가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소화불량처럼 네. 이렇게 오세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계속 토하고 환자분이 이제 메스껍다 그러시고 식사 잘 못하셔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전도를 측정해 보니까 심근경색이다. 이렇게 해서 뭐 급하게 바로 시술을 더 하시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소화불량이란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조금 유념하게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죽음으로 가는 좀 무서운 질병이니만큼 저희가 예방을 진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거 잘 조절해야 되고 흡연하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단어서 멋지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저도 뭐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만큼 또 열심히 저희를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예방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심장병의 예방은 1차 예방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병이 없는 분들, 건강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고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것이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위험인자 조절하고 그죠? 뭐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병에 안 걸리면 되잖아요. 평생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관성동맥 질환도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평생을 내가 이 병과를 조절해야 되고 싸워야 한다. 싸운다기보다도 내가 이 아주 그런 좀 성질이 나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친구를 잘 관리를 해서 내가 평생을 잘 데리고 살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사실 1차 예방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들, 뭐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금연하지 않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걸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데요. 이런 그 걷는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앞으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념이 1차 예방인 것이고요. 2차 예방은 이미 병이 있는 분들, 이미 심장병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까? 이게 중요한 그런 예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약. 그럼 어떤 약을 말씀하시는 심장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장병에 걸리신 분들은 심장약을 드시지 않으면 특히 관상동맥 질환에 관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재발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쁜 콜레스테롤을 네. 낮추는 그런 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틴? 스타틴이라는 약은 이런 그 고지혈증 약이지만 동맥 경화를 늦출 수 있고 더 발전하지 않게 하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틴을 어떤 수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 수치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예방에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평생 내가 관리하는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출지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스타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스타틴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증상이 나타날 때만 먹어도 되나요? 스타틴은 여러 가지 뭐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1차 예방으로서 드실 때는 저희들 수치가 있습니다. 뭐 130가량 정도까지 우리 보통은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정도까지 유지하시면 뭐 그냥 운동하시면서 저희들 보면 되는데 네. 2차 예방이다 이러면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예방이라면 병이 있으신 분들은 스타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아까 말했던 동맥 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있고 더 좁아져서 더 막히지 않게 네.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심장과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건강 정보 알려주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저희가 이렇게 전문의들 모셔놓고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평소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음주라든지 흡연 정말 건강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매일매일 좀 균형 있게 식사를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을 하자면 아침 식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각자의 이렇게 음식을 덜어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술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요. 우리 지역의 식재료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9가지를 예. 실천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 네. 또 지키는 게 어렵지만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네. 이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니만큼 이 중에 몇 가지는 꼭 지키시기 바랄게요. 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